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감자이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하단지표 공통적인 부분, 다른 하단지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지표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본인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조금 어려운 게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단지표는 뭐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맥락으로 쓰는 거고,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씩 다르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간혹 가다가 설명을 한답시고 뭐를 반드시 써야 된다, 아니면 뭐를 반드시 쓰면 안 된다, 이런 유튜버나 블로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무기가 많으면은 적재적소에 꺼내서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고, 가수도 고음이나 여러 기교가 되는 분들이 담백하게 부르는 거랑 그냥 못 부르는 일반인이 밋밋하게 부르는 거랑 조금씩 다른 것처럼, 공부는 많이 해두고 본인의 경험으로 부딪혀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사용할 거 더 강화시키고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공통적인 부분 들어가면은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단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 강의에서 설명한 스토캐스틱, RSI, CCI, MACD 이런 애들을 놓았는데, 기울기가 상향이냐 아니면 하향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게 한 번 고개를 들면은 계속 위로 가고, 또 한 번 고개가 꺾이면 또 한동안 아래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울기에 맞게 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모멘텀의 어떤 진짜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양과 영선이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CCI도 가운데가 영선이고 MACD도 여기에 영선이 있는데, 그래서 CCI는 원래 이 상단과 하단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주제로 나온 지표이지만, 이 영선보다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느냐도 후대에 와서 많이 따지고 있고, MACD도 이 영선 위에, 이 MACD 파란 선이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특히나 이 일봉상 영선 위에 MACD가 있을 때, 이때를 좀 매매를 자주 하고, 이렇게 영선 아래에 있을 때는 좀 매매를 줄이면은 조금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 오실레이터도 양인 게 좋은 게 MACD가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는 정배열된 상태임을 의미하고,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0 아래에 있는 거는 이 MACD와 시그널선이 역배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영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거를 조금 따지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과매수 과매도를 또 많이 따지죠. 이렇게 지표들 같은 경우는 밴드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밴드 밖으로 나가서 아래에 있으면은 과매수 구간, 위에 있으면은 과매도 구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아까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하향이어도 이 하향이 과해져서 너무 과하게 아래에 있을 때, 또 이 상향이긴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위에 있는 상태일 때, 이럴 때는 조금 과매수 과매도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더 큰 과매수와 더 큰 과매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30이 과매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10까지도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이 과매도 과매수 구간인 걸 아는데, 과열된 구간인 걸 알고 또 언젠가는 정상화 될 걸 알지만 이게 얼마나 더 과해질지를 모른다는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과매수, 과매도 밴드 밖에서 들어올 때, 이때를 조금 집중하는 편이라고 여러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위에 있다가 아래로 들어올 때, 위에 있다가 아래로 들어올 때, 위에 있다가 아래로 들어오는 이런 시점, RSI는 이제 위에 있다가 아래로 들어오는 여기 시점, 이렇게 여기 시점 등을 이제 매도 시그널로 조금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는 이제 과하게 있느냐만을 따졌다면 3번에서 이제 과하게 있다가 얼마나 과해질지는 몰랐는데 그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올 때 이때를 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크로스가 있겠죠.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은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같은 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파란색이 주인공이고 빨간색은 기준점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주인공이 빨간색을 아래로 뚫고 가느냐 아니면 위로 뚫고 가느냐를 따져서 골든 크로스, 레드 크로스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레드 크로스 구간, 또 위로 뚫어버리는 골든 크로스 구간, 이런데 교차되는 구간에서 위로 뚫고 가느냐 아래로 뚫고 가느냐가 조금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특히나 MACD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칠 때가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0에 위치해서 오실레이터가 아래에 있으면은 이 주인공이 아래로 뚫고 갔다. 그리고 오실레이터가 양의 값이면 주인공이 이렇게 위로 뚫고 갔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부분도 이렇게 고점을 점점 높여왔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의 고점과 지표들의 고점의 방향이 반대이고 지표들이 사실상 내려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최근 고점에서 보여주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버전스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고 약간 가속도의 개념으로 내가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반대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느려져서 이런 지표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되고 그 반대 힘이 더 세지게 되면 내가 결국 이렇게 뒤로까지도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드렸고 적용하는 방법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그동안 했던 거 공통적인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복습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지표들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공부는 해두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고 또 강화시키고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